웹앱 개발기를 발표할 안재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를 소개하면요, 카카오의 포털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아래는 GitHub 주소고 저 아래는 블로그 주소인데 감성 프로그래밍이라는 되게 오글거리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로 앱을 만들다 보면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 걸까? 이게 최선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근데 대부분 저는 잘 모르니까 엄청 헤맸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제가 삽질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도입부일 수도 있는데 좀 성공적인 앱 개발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발하면서 삽질했던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후회됐던 거 좀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도 리액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제 주변만 좀 찾아봤는데요. 아마 티스토리 블로그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티스토리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 리액트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에 보시면은 댓글들 가끔 보시죠. 이 댓글도 리액트로 개발되어 있고 임베드되는 웹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주 보실 수는 없을 텐데 다음 뉴스에서 가끔씩 생방송 같은 걸 진행할 때 그 옆에 실시간 채팅도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로 만들어진 임베드되는 웹앱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여론조사 부분을 다음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의 그 차트 부분도 리액트로 만들어진 웹입니다. 마찬가지로 임베드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애 쪽인데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연애 쪽에 이제 투표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투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임베드되는 형태의 웹앱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아까 방금 봤던 그 차트와 투표 웹앱에 대한 개발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액트 하면은 싱글 페이지 웹앱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뭐 찾아봐도 다 싱글 페이지 웹앱만 있고 실제로 임베드되는 웹에 대한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니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싱글 페이지 웹에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임베드된 웹에서 중요하고 근데 몇 가지 이제 얹혀 사는 앱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위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요구 사항인데요. 맨 처음에 회사의 기획 단계 요구 사항은 다양한 종류의 투표 뷰를 가진 임베드되는 투표 웹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타입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가 나오거나 뭐 동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개가 서로 충돌 없이 임베드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결과 뷰가 어차피 뭐 그려주는 거니까 차트도 좀 뿌릴 수 있고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린 포털이기 때문에 당연히 IE8에서 동작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시대인데 IE8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획자들 요구 사항이었다면 저 개발자들 소박한 바람도 있었는데요. 그냥 리액트 리덕스로 만들고 싶다. 차트는 D3를 쓰고 싶다. 이런 소박한 바람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IE8에서 돌아가는 리액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IE8에서 동작하는 리액트 앱에 대한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좁고 험한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금 리액트 16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리액트 0.14.9 버전을 써야 됩니다. IE8을 지원하는 마지막 버전인데 리액트가 15버전부터 IE8 지원을 포기하면서 IE8에 대한 예외 처리를 조금씩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버전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IE8만의 예외 처리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14.9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호환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가 싱글 페이지 앱에서는 사실 한번 마운트하고 나면 다시 언마운트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마 언마운트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임베드된 앱은 언마운트, 마운트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IE의 경우에는 오류가 생기는데 이 오류가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물론 15버전에서는 해결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웹팩은 1.15 버전을 써야 됩니다. 이게 물론 2.0 이상에서도 웹팩 번들링이 큰 문제 없는 걸 확인하긴 했는데 언제 그 번들링된 코드가 아이팟에서 동작하지 않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15 버전을 써줘야 되고요. 얘기해서 되게 슬퍼지네요.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 버전이 곧 있으면 나올 텐데 6 버전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웹팩 V2 이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웹팩 설정에서도 약간 주의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들 그 프리셋 많이 쓰시죠. 프리셋 중에서 저는 ENV를 쓰고 있는데 바벨 프리셋 ENV에서 저 설정 중에 루즈 모드를 반드시 트루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드가 아주 면밀하게 ES2015 스펙에 맞는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더 간결하게 호환성 높은 코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i8 이상인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ES3 파일 로더를 이용해서 결과물에서 한 번 더 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트랜스파일링된 결과물이 뭐 캐치, 디폴트 이런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i8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감싸주는 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글리 파일 기본적으로 다 하시죠. 파일 용량 줄여주려면. 근데 그 중에서 스크류 i8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펄스를 해줘야 됩니다. 저걸 켜주게 되면 i8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죠. 네,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폴리필입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ES2015에 추가된 내장 객체와 프로타입 메서드들은 트랜스파일링, 바벨이 이렇게 트랜스파일링 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폴리필이 필요하죠. 바벨이 뭐 프로미스나 맵, 뭐 셋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기반으로 앱을 만들 때 보통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엔트리 포인트의 시작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임포트 바벨 폴리필 보통 이렇게 많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초반에 바벨 폴리필이 전역에 객체를 수정하면서 직접 폴리필을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 폴리필 구조 디펜던시를 살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벨 폴리필은 코어 JS와 리제너레이터 런타임 이 두 가지를 주요 디펜던시로 갖습니다. 그래서 코어 JS는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폴리필이죠. 그래서 ES5, ES6, ES7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폴리필 해주고 리제너레이터 런타임은 제너레이터 함수에 대한 폴리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요 폴리필들을 사용하기 편하게 랩핑해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싱글 페이지 웹 할 때는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바벨 폴리필 쓰면 되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얘가 실행될 때 만약에 이 브라우저가 이미 프로미스를 지원하고 있네. 그럼 프로미스를 그 폴리필 안 쓰기 때문에 성능을 높일 수 있고 뭐 프로타입 메서드 예를 들면은 스트링에 새로 추가된 includes 뭐 어레이에 includes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장점이 우리가 디펜던시가 있는 모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뭘 쓸지를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근데 단점은 이제 폴리필 모두 추가되기 때문에 번들된 사이즈 파일의 사이즈가 커지고 전역이 오염되게 됩니다. 근데 임베드되는 웹앱에서도 바벨 폴리필을 써도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예측 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 폴리필 설명을 보셨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두 번 얘가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 페이지에서 보통 바벨 폴리필 쓰겠죠. 근데 임베디드된 앱이 바벨 폴리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류를 던집니다. 보면은 그냥 전역 변수 하나 체크해서 전역 변수가 있으면 바로 그냥 오류를 던지는 구조죠.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임베디드되는 앱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ES2015를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 더 있는 옵션이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런타임입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뭐 설치는 간단하게 뭐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런타임 이거를 개발용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바벨 런타임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바벨 폴리필은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파일에 최상단에 그냥 임포트를 해줬죠. 근데 반면에 트랜스폼 런타임은 그냥 플러그인에 트랜스폼 런타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은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런타임은 디펜던시로
바벨 런타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벨 런타임의 디펜던시를 살펴보면 코어.js와 리제네레이트 런타임, 아까 봤던 바벨 폴리피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하는 그 행동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클래스로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그래서 클래스 펄슨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바벨 트랜스폼 런타임이 트랜스파일링하는 단계에서 이거 ES2015 새로운 스펙에 있는 게 있네. 그럼 그걸 확인해서 바벨 런타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럼 바벨 런타임은 내부적으로 폴리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폴리피를 전역에 노출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리어스를 참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역 오염 없이 폴리피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것만 쓰게 되니까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전역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된 웹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단점이 좀 치명적인데 새로 추가된 프로타입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includes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폴리필 코드가 무조건 물려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브라우저 엔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능의 이점들을 좀 누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디펜던시 모듈들이 ES2015 스펙을 사용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팩에서 바벨 쪽 설정할 때 거의 관례처럼 exclude 노드 모듈스 이걸 거의 대부분 그냥 넣죠. 왜냐하면 굳이 노드 모듈에 있는 거는 다 이제 트랜스파인트에서 나온 거고 다 세팅이 돼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뭐 바벨로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런타임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xious,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anxious? 네, 이거 많이 HTTP 클라이언트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프로미스를 디펜던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브라우저에 프로미스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쓰여지는 아이인데 이런 것들이 함께 트랜스파일링 될 수 있도록 저렇게 includes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작업인데요. 혹시나 안 돌아가면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른 내가 모르고 있던 디펜던시에 내가 이런 기능을 쓰고 있으니까 얘도 포함시켜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줘야 되는 조금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끝일까? 혹시 뭐 좀 어색한 거 느끼신 거 있나요? 네. 바벨은 ES2015 문법을 ES5로까지만 트랜스파일링 해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IE8에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IE8은 ES3까지만 지원하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이죠.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ES5 폴리피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코어.js 안에 있는 ES5 폴리필은 여러 번 중복해서 호출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드되는 웹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호출이 돼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임포트, 바벨 폴리필 이걸로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시작했다면은 이제 임포트 코어.js의 ES5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부모 웹페이지에서 뭐 폴리필 있건 없건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런 인베드되는 웹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베드되는 웹앱의 헬로 월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 설정이 끝난 건데요.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스타일입니다. 인베드되는 웹앱에도 CSS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화면이 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CSS 파일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CSS 파일 하나를 두고 그 CSS 파일의 URL을 앱이 가지고 있다가 앱이 실행되면은 그거를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꽂아 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퍼블리셔들은 뭐 CSS 파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은 저희는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퍼블리셔와의 그 협업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2가지 정도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먼저 CSS 파일을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이제 CSS 파일 계속 추가만 되고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이 되니까 뭐 새로운 팀원들도 들어오고 막 히스토리도 쌓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어디에 연관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이게 필요한 뭐 클래스인지도 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CSS 파일 용량 계속 커지기만 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할 때는
일단 좀 익숙한 걸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모듈화 CSS 파일을 모듈화하고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CS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스타일 컴파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불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뭐 커먼 파일 나눠두고 뭐 로딩, 뭐 에러, 뭐 레이어 이렇게 어느 정도 컴포넌트랑 매칭을 시켜서 CSS 파일을 구분해주고 그 파일들을 이렇게 모듈화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이제 페이지 로딩 순서로 인해서 렌더링에 병목 현상을 가져올 때가 많았습니다. 흔히 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뭐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조심하자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거 맞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웹페이지나 싱글 페이지 웹은 보통 이런 순서로 로드가 됩니다. 처음에 페이지가 요청이 되면은 HTML 페이지가 올 거고 브라우저는 그걸 파싱하기 시작하겠죠. 파싱하다가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랑 링크 태그가 있네. 그러면 일단은 그걸 멈추고 그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리스폰스가 오면은 그걸 다시 해석을 해서 먼저 CSS 오브젝트 모델 트리를 쫙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화면 렌더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 경로인데요. 인베디드 웹앱을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링크 태그를 나중에 웹앱에서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자바스크립트 맨 처음에 가지고 왔는데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링크 태그를 페이지에 꽂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CSS 또 다른 CSS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CSS가 다시 들어오면은 앞에서 분명 CSS 오브젝트 모델을 한번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CSS 오브젝트 모델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뭔가 화면이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할 땐 이 부분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CSS in 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안에 그냥 스타일을 같이 포함시켜 보자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좀 익숙한 CSS to JS라는 걸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CSS를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이거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이거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냥 CSS 파일을 어차피 스트링이잖아요. 그거를 쫙 말아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실행되면은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꽂아 넣어주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모듈입니다. 뭐 걸프로 돌리기도 하고 많이 돌리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약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랑 되게 비슷한데 자바스크립트가 가져오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스타일도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바로 스타일 뭐 다시 가져오는 시간 없이 바로 꽂게 되면은 바로 CSS 오브젝트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움이 만들어지고 화면에 그려지는. 그래서 아주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초반에 그런 버벅거림을 줄이는데 조금의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가 요즘 워낙 좋아져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꽂아진 CSS를 캐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새롭게 변경돼서 바뀌어도 브라우저에서 이걸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 배포를 했는데 사용자 레벨에서는 이게 반영이 늦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바뀌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보통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닌데 급하게 변경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스타일드 컴포넌츠라는 걸 사용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스타일의 모듈화, 뭐 구조화, 뭐 스타일 파일 로딩 문제, 심지어 이제 브라우저 캐시 문제까지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히 소개하면 뭐 잘 아는 리액트랑 뭐 컴포넌트 가져온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스타일드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h1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우리가 ES 2015에 추가된 오브젝트 템플릿 이터로
폰트 사이즈와 뭐 컬러 이런 것들을 스타일이랑 똑같이 이렇게 CSS랑 똑같이 정의를 해주고, 대신에 이제 감싸줄 때 우리 방금 만들었죠. 저 타이틀로 저기를 감싸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뭐 CSS 파일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CSS 파일 자체가 컴포넌트랑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보수하기가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듈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만들어준 CSS를 살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만약에 저 앞에 거는 패딩이 0.5 EM이고 그 다음 거는 1 EM이죠. 근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고유의 그 클래스 네임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리게 되면은 그 똑같은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동일한 클래스 명이 생성돼서 어떻게 보면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것 같지만 동일한 그 똑같은 속성인 경우에는 똑같은 클래스명이 생성되고 달라지게 되면 클래스명이 바뀌기 때문에 브라우저 캐시 문제에서 좀 더 안전해지는 문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건데 왜 안 썼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i9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는 아직 못 쓰고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있고, 국내 브라우저 현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베디드되는 웹앱에 CSS까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요구사항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웹앱이 동시에 떠야 되고 걔네들이 서로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웹앱이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서로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다행히 저희가 리덕스를 사용하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됩니다. 그냥 뭐 여러 개 그냥 엘리먼트 쭉 커리 해와가지고 렌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맨 처음에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쿼리 셀렉터 올로 뭐 데이터 앱이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진 컨테이너들을 쭉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렌더할 때 저 컴피규어 스토어가 이제 스토어를 새로 만들어 주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스토어를 계속 주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리덕스 앱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전혀 충돌 없이 잘 쉽게 멀티 인스턴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은 진행이 안 되는데요. 각 앱 인스턴스들이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은 값들을 소유해야 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앱들마다 뭔가 초기화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뭐 HTTP 클라이언트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게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각각 독립된 영역이 리덕스 스토어로 가지고 있으니까 리덕스 스토어에 꽂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잠깐 했었는데 문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덕스는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은 값을 리덕스 스토어에 넣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래 이제 부연 설명으로 어차피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 리덕스 썬크나 이런 미드웨어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트라 아규먼트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스토어를 생성을 할 때 미드웨어의 생성 함수에 저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입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클로저가 생성이 되고 항상 처음에 만들었던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액션 생성자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저 디스패치랑 게스토 항상 저 기본적으로 주입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다른 것들도 주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인베디드된 웹앱을 여러 개 띄울 수가 있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동기화 미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아주 초기에는 리덕스 썬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어싱크 액션 생성 잠수를 만들었는데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보통 이제 썬크로 만들 때 단순한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어싱크 펑션도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싱크 함수로 만들어주고 뭐 필요한 게 저 어웨이트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f는 await 서비스 저런 식으로 비동기로 가져오고 뭐 가져온 값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는 썬크 미드웨어로 감당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앱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액션 생성자 함수 안에서 또 다른 액션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주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시나리오가 복잡해진 거죠.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드웨어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거의 썬크랑 비슷한데 뭐 비동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안에 어웨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미드웨어 하나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앱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비동기 액션들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 모든 건 아닌데 몇 개의 비동기 액션들이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기 보면 유저 로그인 저렇게 실행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비동기 작업들이 여러 개가 일어나는데 뭐 크레덴셜을 가져온 다음에 그 잘 가져오면 나면은 유저 정보를 뭔가 가져오고 뭐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은 뭐 리셋을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트리거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아래에 서브 트랜잭션들의 집합들이 있는, 서로 되게 긴밀하게 시작과 끝 그리고 뭔가 그 결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지라고 보게 됐는데 이게 프로세서 매니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트리거가 되는 메시지가 저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시작과 종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서브 트랜잭션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처리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비동기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미드웨어들이 리덕스 사가나 아니면은 리덕스 옵저버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미드웨어들이 이렇게 프로세스 매니저 패턴으로 이런 비동기 문제들을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테스트도 어렵고 아무래도 이미 있는 잘 만들어진 모듈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다음번에 개발할 때는 리덕스 사가나 리덕스 옵저버블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리덕스 옵저버블은 IE9부터 지원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우터,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인베디드 되는 웹앱은 브라우저 히스토리나 로케이션 기반의 라우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주인이 되는 원래 페런트 페이지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다행히 이번 앱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서 리덕스로 어떤 변수, 그러니까 값 하나, 스테이트 하나, 스진이라는 상태 값을 두어서 처리를 해줬는데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댓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구조가 복잡한데 이런 거는 좀 더 내부 라우터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앱 인스턴스들 간의 상태 공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계속 쭈루루 이렇게 밀고 나와서 좀 이렇게 정신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한 인스턴스에서 로그인이 되면은 나머지 인스턴스에도 로그인 어차피 공유할 거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저희는 간단한 펍섭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뭔가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죠. 처음에 이제 가장 최상에 있는 컨테이너 앱에서 얘를 펍섭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필요한 액션들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거죠. 네, 저희는 이렇게 했었는데 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 스타일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인베디드 웹앱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데 저희는 다들 쓰시겠지만 머스키랑 린트 스테이트지 그리고 뭐 프리티어 이런 걸 적용해 두면은 커밋할 때마다 자동으로 코딩 스타일 통일시켜줘서 서로 싸울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희들 다 고집이 있는 개발자라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막 되게 막 신경 쓰이는 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서로 불협화음 없이 쉽게 스타일이 통일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프리커밋 저렇게 린트 스테이지 실행되게 하고 저렇게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커밋이 될 때 이게 실행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싹 바뀌어서 커밋이 됩니다. 네,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너무 막 급하게 얘기한 느낌도 들고 되게 두서없는 발표였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베이드 웹앱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것만 생각하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몇 가지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카카오 포털 개발팀에서 함께 배워가고 성장할 좋은 개발자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없는데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